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소위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이른바 검수완박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반발했고 양측의 주장은 밤 늦게까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여야는 오늘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끊임없는 개혁을, 민주당에도 국민을 위한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검찰이 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에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평검사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한 첫날, 서울 홍대와 강남 등 주요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동안 줄었던 결혼식 예약도 늘고 마트와 백화점에선 봄 세일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그리고 영남 대부분 지역과 전라권 동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발생 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로 맞추고 라이트는 편안한 그린이 좋겠지. 몸도 마음도 케어해주니까 기분 좋게 잠속으로. 사랑하니까 라클라우드 다라우 모션 케어. 건강한 잇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철이 세상을 진화시킬 때 환경도 함께 지켜주는 내일. 오래도록 먼 길을 달려가도 탄소 발자국이 남지 않는 내일. 인간이 쓰는 에너지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내일.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내일. 포스코가 만듭니다. 그린 투모로우 with 포스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오늘 어떤 소식들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두성 기자. 네, 코로나19로 2년여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습니다. 일상 회복 첫날인 어제 주요 거리는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몰려 북적였고 미뤄뒀던 결혼식과 돌잔치 등을 문의하는 전화도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오늘 아침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익은 기자,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올렸다고요? 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2%에서 4.1%에서 3.2%로 1%포인트 가깝게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에 타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 외곽 두 차에서 이른바 강철비로 불리는 플래시제트탄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렸네요. 네, 아침엔 월드에서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국립암센터 대학원장 명승권 교수와 함께 많은 분들이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밤사이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하며 법안 통과에 속도를 냈는데요.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민주당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첫 소식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회의 초반부터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꼭 일과 후에 뭔가 절차가 진행되면 무효다라는 규정과 절차에 대한 규칙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언론에 공개할지 등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 법안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예, 유상범 의원님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보고 그리고 또 지금 해당 조문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에 민주당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고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제 발언을 오히려 끊으시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말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차장님 보시길 때는 되게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는 건 아니시죠?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이종원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발하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을 직접 만나 검찰엔 개혁을, 민주당엔 속도 조절을 주문하면서 강대강 충돌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오늘은 저녁 7시부터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검찰총장의 면담은 어제 오후 5시부터 청와대에서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통 강화를 주문한 겁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국민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의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엔 개혁을, 민주당에는 속도 조절을 주문하면서 제동을 걸었지만 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면담 후 김 총장은 사직 의사를 철회했고 우리 검찰에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필사즉생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변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던 전국 고검장들은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고 일단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당장 어젯밤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제1소위가 단독으로 소집되는 등 입법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엔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19년 만에 서울에서 모여 검수완박 저지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반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함께 행사해온 수사권이 대부분 경찰에 넘어가지죠. 경찰이 집중되는 힘을 어떻게 견제할지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부작용들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도 모두 경찰이 맡게 됩니다.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비리 사건과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사건 등도 경찰로 넘어갑니다. 당장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권력 부패 수사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도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통제는 실제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권한의 의미예요. 잔소리를 하는 게 통제가 아니고 정말 이상하게 했는지 보고 필요한 거는 내가 직접 보완할게. 경찰 단계에서 인권 침해가 늘어나도 견제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10일에서 2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만약 경찰이 불법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면 지금은 검사가 바로 석방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검수완박에 반대하진 않지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부패 범죄 등 일부 사건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경찰과 검찰이 합동 수사가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 대장동 수사에서부터 그 대법관 노비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러한 또 국가수사본부장의 입장 발표 같은 거가 있으면. JTBC 박사라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4년째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의 특수관계사에 이 후보자 아들이 입사했다는 의혹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화학회사인 이 회사입니다. 이상민 후보자는 2019년 3월부터 이 회사의 사회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특수관계사 K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K회사는 이 회사와 같은 주소지를 쓰고 대표도 모두 같습니다. K회사는 원료 판매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아들이 지난해 K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버지가 사회이사로 있는 회사와 주소지도 같고 대표도 같은 특수관계사에 아들이 입사한 겁니다. 본인과 그 대표와의 사회이사라고 하면 특수관계인데 어떻게 그 장남이 알고 취직을 했는지 이것은 명백히 어떤 그런 아빠 찬스를 활용한 정보를 활용을 하고 가지 않았나.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재직 중인 사회이사 회사와 아들이 취업한 회사는 별개라며 사회이사 주기는 채용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없고 후보자가 채용을 부탁하거나 관여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적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 후보자 아들이 채용됐을 당시 K회사의 채용 공고입니다. 상경계열과 용인 지역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 후보자 아들은 전공은 해당되지만 합격하고 나서야 용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용인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 후에 취직하고 나서 회사의 요청 사항과 맞지 않게 취직을 한 거거든요. 이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대목이죠.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공고상 우대 조건이 있었지만 후보자 아들의 전공 경력과 필요 인력이 부합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인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사회이사를 겸직하면서 1억 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정상 사회이사를 같이 하려면 학교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총장이어서 셀프 허가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재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롯데 첨단 소재 사회이사로 선임된 건 2018년 3월 22일입니다. 8명의 임원 가운데 외부 인사는 당시 한국외대 총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유일합니다. 김 총장은 이후 1년 9개월 동안 1억 1,5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공무원법상 대학 교수가 사기업 사회이사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외대 복무 규정에도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스스로 허가를 했거나 허가 절차를 생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당시 총장이었고 셀프 승인이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절차,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한 결정이라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사회이사로서 적합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의 전공이 행정학과 정치학인 만큼 첨단 소재 기업의 사회이사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겁니다. 실제 김 후보가 참가한 이사회 안건은 해외 생산법인 설립 승인이나 업체 인수 등 전문 경영과 관련된 분야가 대다수입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사학비리 옹호 발언을 하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등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단체 역시 김 후보자가 공정한 교육을 설계할 적임자가 아니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개별적으로 일일이 답변하기 어렵다며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위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앞선 해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이 의대 편입 논문 관련 의혹이 있잖아요. 이 인용 표기도 없이 다른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요? 네, 자료뿐 아니라 그림까지 비슷한데도 인용했다는 표기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2016년 4월에 발표된 사물 인터넷 헬스케어 서비스를 주제로 한 논문이었습니다. 정 후보자 아들이 석박사 저자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유일한 학부생이었습니다. 의대 편입 당시에 논문 이력을 적어내고 연구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실에서 10개월 전 발표한 영어 논문과 도입부가 같습니다. 결론에 있는 세 문장은 그대로 번역을 한 수준이고 그림이나 표도 단순 번역하거나 일부만 바꿔놓은 게 다수 있습니다. 논문을 쓸 때 다른 논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려면 인용 표시나 출처 표기를 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앞서 정호영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 자체도 문제가 됐었는데 면접을 볼 때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채로 치러졌다. 그러니까 정 후보자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 심사위원들이 알 수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일단 정 후보자는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아들과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면접 시험을 두고는 블라인드 전형으로 특혜를 주기 어려운 구조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 후보자 자녀들이 얼굴과 이름, 수험번호를 모두 노출한 채로 시험을 치렀다는 건데요. 경북대 출신인 정 후보자 동문 등으로 인연이 있는 심사위원들이 정 후보자 자녀에게 점수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가에 참여한 교수들 가운데 정 후보자와 함께 논문을 썼던 교수 여러 명이 정 후보자 자녀에게 최고점을 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3년 전이었죠.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뒀던 그 시기랑 좀 많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과 청문회에 앞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던 모습이 비슷한데요. 당시 후보자였던 조국 전 장관도 불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혐의 가운데 11가지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입시 의혹 등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던 건데요.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본격적인 감사나 조사,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과 의과대학에서 자녀들의 입시 문제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된 그 첫날이었잖아요. 주요 거리가 사람들로 좀 많이 북적였나요? 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거리에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어제 저희 JTBC 취재진이 서울 종로의 고기 골목에 나가봤는데요. 저녁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로 가득 찬 식당도 있었습니다. 서울 홍대와 강남 등 번화가엔 월요일임에도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자정 넘겨서까지 밤을 즐겼다고 합니다. 귀갓길 시민들의 택시 잡기 전쟁도 펼쳐졌고요. 뿐만 아니라 한동안 줄었던 결혼식과 돌잔치 예약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하은 앵커는 해보지 못했겠지만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기다려왔던 순간인데 다음 주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시식과 시음료 코너가 다시 열립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경기도 민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JTBC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지사로 어떤 후보를 가장 선호하는지 묻는 질문에 25.6%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택했고 유승민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 양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는 팽팽한 접전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민 1,012명에게 가장 선호하는 도지사 후보가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25.6%가 김은혜 후보를 꼽았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15.3%, 김동연 후보 12.7%, 안민석 후보 8.3%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후보가 1대1로 맞붙는 양자 가상대결 결과는 달랐습니다.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가상대결에서는 43% 대 41.2%로 접전이었습니다. 김동연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가상대결 역시 김동연 39.3%, 유승민 41.3%로 박빙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로 각각 누가 적합한지도 물었습니다. 민주당 후보 중에는 김동연 후보가 35.3%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전체 응답자와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전체 응답자 조사에서는 36.1%가 유승민 후보를, 32.5%가 김은혜 후보를 꼽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떼어보면 김 후보가 58.6%로 크게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선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절반씩 반영됩니다. 유승민 후보가 중량감은 앞서지만 윤석열 당선인과의 거리감이 존재하는 반면에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 밀접성이 후광 효과로 반영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중심으로 높은 적합도를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거주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치열한 대구에선 홍준표 후보가 40.3%로 1위에 올랐고 김재원, 유영하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나선 데 대해선 대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전다빈 기자입니다. 대구 시민 808명에게 누가 시장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40.3%로 가장 높았고 김재원 후보 15.9%, 유영하 후보 12.8% 순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서재헌 후보는 8.7%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가장 많은 46.1%가 홍 후보를 꼽았습니다. 사면 이후 대구 달성군 사저로 내려간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유영하 후보를 후원하고 지지 선언한 데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과반인 51.4%가 잘못한 일이라며 부정평가했고 긍정평가는 35.8%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긍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였지만 부정평가가 47.2%로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박 씨를 만나 사과한 데 대해선 62.8%가 적절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박근혜란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존중은 해주는 거는 여러 가지에 기반해서 하는데 바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 대구 정서가 아직 수용이 어렵구나. 대구 시민의 76%는 윤 당선인이 직무 수행을 잘할 것으로 봤고 73.8%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이른바 박심보단 윤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재원, 유영하 후보 간 단일화 성사 여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사는 JTBC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무작위로 뽑아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가 러시아의 핵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모스크바호가 침몰한 뒤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카드를 꺼내들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Nuclear weapons or some chemical, issues, chemical weapons. They should do it. They could do it. Not only for the Ukraine, for all the world. I think so.
그는 방공호를 마련하고 관련 의약품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호가 침몰하며 러시아가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The Russian prestige, the Navy prestige has been badly damaged by this. 과거 소련 서기장이던 후르쇼프의 증손녀 니나 후르쇼바 뉴욕 뉴스쿨 교수도 푸틴이 승리 선언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미 정보기관도 이런 가능성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Given the setbacks that they've faced so far militarily, none of us can take lightly the threat posed by a potential resort to tactical nuclear weapons. 지난주 푸틴을 만나고 온 네함모 오스트리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겁을 주는데 핵카드를 쓸 거라고 봤습니다. I don't know if he really use it, but he knows that he can threat the world with these weapons. 회담 말미에 푸틴은 독일어로 전쟁은 늦게 끝나는 것보다 일찍 끝나는 게 낫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길어져 버린 전쟁을 과연 어떻게 일찍 끝내려 할 것인지 세계가 푸틴 대통령의 선택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가깝게 떨어뜨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조정인데요. 한편 러시아군은 키이우 외곽 부차에 이른바 강철비 폭탄으로 불리는 플래시트탄까지 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침엔 월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 담당하는 안의근 기자 나왔습니다. 예상은 했었는데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많이 내려갔어요. 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가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전망치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 겁니다. 멜페스 총재는 특히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4.1%의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해 이 같은 전망치 수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비료, 식량 가격이 올랐다며 개발도상국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지난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86%를 차지하는 143개 나라의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화 강철비에 나오는 폭탄을 러시아군이 썼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네, 영화 강철비를 보신 분은 그 첫 부분에 나오는 끔찍한 장면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다트 같은 화살촉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데요. 예. 러시아군이 키이우 외곽 부차에서도 이런 플래시트탄을 썼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하늘에서 이 치명적인 다트 같은 화살촉 수천 개가 우크라이나 민가로 발사됐다는 건데요. 한 주민은 러시아 포탄이 머리 위에서 터지면서 수천 개를 그 일대에 뿌렸다면서 일부는 차량에 덮어놓은 방수포에 떨어졌는데 마치 누군가 못을 박은 것처럼 박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민이 보여준 이 다트 같은 화살촉 사진도 기사에 함께 올렸는데요. 예. 저런 화살촉이 하늘 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사 취재진도 현지에서 이런 플래시트가 떨어져 있는 걸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플래시트탄은 민간인 살상 우려 때문에 국제 엠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폭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에서 투하되기도 했고 베트남전에선 미국이 사용하기도 했는데 국제기구에서도 우려가 많이 제기됐지만 사용금지 조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부차에서 이런 용납 못할 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 부차 민간인 학살 의혹을 받는 부대인 제64 기계화 여단의 근위, 영어로는 가드라는 칭호를 수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겁니다. 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과정에서 여단 구성원이 집단적인 용기와 강인함, 용감함 등을 보여줬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64 기계화 여단은 지난달 말까지 키이우 외곽 부차를 점령을 했고 우크라이나 군은 이 부대가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총알이 굉장히 작지만 자세히 보니까 엄청 날카롭더라고요. 이런 게 수천 개가 한꺼번에 떨어진다는 건데 전쟁의 참 끔찍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코로나19 여행 금지 국가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90개 국가의 여행 경보를 그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습니다. 4단계는 매우 높은 단계로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지역인데요. CDC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여행 경보를 3단계 높음에서 4단계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3단계는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은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단계인데 백신을 맞은 미국인은 여행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단계로 내렸습니다. 네, 여행을 갈 수 있는 지역이 좀씩 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월드 안일근 기자였습니다. 한 여성이 경호원에게 질질 끌려 나갑니다. 프랑스 차기 대통령 자리에 도전하는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의 기자회견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르펜 후보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는 사진을 하트 모양으로 잘라서 들었다가 쫓겨난 이 여성은 녹색당 시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칠러 성향의 르펜 후보를 반대하려고 난입한 건데요. 돌발 시위를 벌인 것은 잘못됐지만 르펜 후보 측의 대응이 너무 폭력적이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요. 커다란 뱀 장식을 들고 행진합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부활절 주간을 맞이해 전통 축제가 열렸는데요. 해마다 지구촌 최대 향연인 브라질 카니발을 앞두고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는 방역 규제 완화에 따라 3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도심거리를 파티장으로 변신시켰는데요. 코로나 확산세로 일시 중단했던 브라질 카니발도 오는 22일에 드디어 막을 올린다고 하니 그간 참아왔던 삼바를 외치며 신나게 즐길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낚싯대가 잔뜩 휜 걸 보니 꽤 월척인가 보네요. 힘도 장사인지 강태공들이 쉽게 끌어올리질 못하는데요. 사투 끝에 간신히 브라질 아마존강에서 건져 올린 이 물고기. 놀랍게도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무게가 무려 130kg이나 나가는 키라쿠쿠라고 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어 중 하나인데요. 아마존강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가 마미라우아 보호구역 연구소의 복원 작업 이후 성공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매일유업 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공장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8시 40분쯤 설비를 옮기는 기계인 팔레트 리프트를 점검하다 사고를 당했고 동료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규정에 따르면 내부 수리팀이 설비를 점검해야 하는데 야근을 하던 A씨가 직접 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장은 50명 넘게 일하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학 취소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조 씨의 입학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 정지는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임시로 취하는 조치로 조 씨는 당분간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혁신형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국회 포럼 출범 1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은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경제성과 안정성, 혁신성이 대폭 향상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 중입니다. 네, 오늘 아침앤라이프에서는 국립암센터 대학원장 명승권 교수와 함께 올바른 건강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 비타민, 홍삼, 유산균 이런 건강 기능 식품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 오늘 자세히 알려주시기로 했는데 먼저 건강 기능 식품의 정의가 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건강기능식품이란 말 그대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을 가진 식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예를 든 홍삼,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칼슘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평소에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낮추고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예. 그 이유는 과일과 채소의 그 음식 안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나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을 뭐 일일이 챙겨 먹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영양 성분을 추출을 하거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캡슐이나 알약의 형태로 만들어서 아주 쉽게 그런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영양물질을 이제 집약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간편하게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 음식에 들어있는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아주 단순한 형태로 캡슐이나 알약의 형태로 보충제 형태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이 음식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랑 그 특정 성분을 먹는 거랑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그 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연구나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 연구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이제 임상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것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내가 먹어보고 좋아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양리학적 효과, 약의 효능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질병이 좋아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런 약의 효능도 없는데 먹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껴서 좋아지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거나 플라시보 효과를 배제하고서라도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연구 결과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지가 않군요.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있다고 꼭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있는 건 왜죠? 네, 그런 경우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부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의 효과 그 연구 결과를 보고 가설이나 기전을 설명하면서 아주 일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좀 침소봉대해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실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A라는 임상시험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B라는 시험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종합하는 연구 결과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특징이 특히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시행한 연구들은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들은 효과가 없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연구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사람 연구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은 거 몇십 명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 건강기능식품이 보통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건 좀 믿을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네, 사실 건강기능식품 사업이 이렇게 산업이 커지게 된 이유는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 한 10여 년 동안 인정해주는 제도에 있어서 그 인정 기준 자체가 좀 많이 허술했습니다. 즉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실험실 연구나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만 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없어도 건강기능식품 생리활성기능 3등급으로 인정을 해줘 왔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흔한 건강기능식품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한 건만 있어도 즉 30명에서 5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자료만 있어도 인정을 해줬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2015년도에 그 책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슈가 돼서요. 결국엔 2017년도에는 이러한 그 기능성 인정제도 허술한 부분이 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강화되긴 했는데 여전히 과연 지금 판매가 승인한 건강기능식품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이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임상적 근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골고루 좀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시간과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확실히 입증된 생활습관 개선, 즉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표준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규칙적이게 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는 습관을 잘 유지하신다면 굳이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그리고 영남 대부분 지역과 전라권 동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